네, 자 우리가 석탄 문제를 오늘 활활 태웠는데 네. 자,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주제는 오늘의 금요일에 핫 이슈의 라스트 은산분리.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공약이라 하더라도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공약이 현실과 다르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실 자기가 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용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론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산분리는요. 사실 현재 민주당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엄청 반대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나 네. 그걸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이런데 IT 기업들이 벤처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은행을 이제 인터넷 뱅크를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상거래의 수단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우리 이러다가 진짜 뒤처지겠구나. 규제를 풀자. 그래서 적기, 즉 붉은 깃발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썼구나.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나라 걱정하는 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 진영에만 그동안에 그 도구로서 이 자기의 쓰임새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대선 면접이라든가 이런 TV 프로에서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자신은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놀랐는데 이번에 정말 본인의 의지를 보여줬죠. 우리 그러니까, 또 붉은 깃발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먼저 지금 제가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 분리 이걸 이제 폐지 움직임 뭐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론조사. 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쪽 좌파 쪽 분들의 지지는 굉장히 높은데 보수 쪽 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은산 분리에 대해서 많은 분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잘했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낮아요. 그런데 뭐냐면 리얼리? 이제 질문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는 그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한 거. 뭐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은산 분리는 이겁니다. 은행, 이걸 금산 분리라고도 합니다. 금융, 그러니까 은행과 산업자본, 기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 산업에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은행을 장악해가지고 속된 말로 자기들 대출 마음대로 받아버리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게 유효한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렇죠. 은행의 형태가 자꾸 바뀌는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카카오은행, K뱅크가 등장했는데 이 은행들이 일단은 아무리 누가 자본을 많이 투자하도 상업자본이 투자하더라도 의결권이 있는 집은 4%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은행에 뭐 자기가 100조, 1000조를 넣는다 하더라도 4%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은행은 어찌됐든지가 좀 키워나가야 된다. 네. 국제적 자본 비율에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의결권 4%만 준다면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이것을 풀어주자. 이제는 사실 그러니까 핀테크란 말이 있습니다. 네, 핀테크는 그러니까 파이낸셜 그다음에 IT 기술을 합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법과 최첨단 IT 기술 합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계에서. 그래서 핀테크,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IT 은행
최고 아이템이 어딘지 아십니까? 알리바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알리페이 다 하잖아요. 우리는 네. 등장할 수가 없어. 왜? 네. 그런 대기업이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고심 끝에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혹자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삼성과 빅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벌 개혁은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재벌에다가 말하자면 무릎을 꿇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비난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붉은 깃발법이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법을. 이 법은 어떤 거냐면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보다는 BMW가 더 지금 문제는 많지만 독일도 갔다고 하지만 그렇죠. BMW니 뭐 독일 하면 자동차인 거죠. 그래서 EU로 이렇게 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도 한 네이션이 되면서도 사실 이태리 자동차 산업이 죽었어요. 독일 차가 그냥 이태리를 쓸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에 비해서 영국이라는 정말 모든 것이 앞서가고 산업혁명의 본산이었던 영국에서는 왜 자동차가 안 됐냐? 처음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관차라든가 이럴 때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빨리 그러니까 가지 몰라. 이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발전됐다. 그렇죠. 네.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에서 24km, 시속 네. 16에 24km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균 시속 4km예요. 사람의 발걸음보다 4배나 8배 빠른 자동차가 나왔어요. 네. 마차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런데 마차 업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일거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만든 법이 뭐냐? 이 마차가 달릴 때는 앞에 55m, 뒤에 52m에 한 명이 들어가지고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있어야 된다. 왜? 이 사람이 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 자동차 그렇죠, 오는 거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데 그럼 이제 55m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차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앞 사람이 이제 50m 가서 서 있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어떻게 규제를 했느냐? 시내에서는 평균 3.2km, 시내 변두리에서는 6.4km, 3.2km면요 사람 걸음보다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그 자동차를 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런 규제 때문에 빠그리 망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 그 안 선수의 설명처럼 이 은산 분리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풀겠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이제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진영으로부터의 엄청난 비난을 공격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기도 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최대의 공적이 뭐 제가 공식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미 FTA라고 생각해요. 그때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도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어떤 평소의 소신이나 내 개념으로 보면 반대해야 되지만 국익을 생각하면은 이라크 파병해야 되고 한미 FTA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 나라 사랑했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비교한 두 분을 잘 아는 어떤 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자세는 모르지만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가벼웠다. 그런 만큼 정책도 누구 옳은 말 들으면 쉽게 수용을 하더라. 그 정책도 쉽게 바꾸더라. 이해력이 빨랐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그 다음에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도 사실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중하다. 대신 무겁다. 그래서 쉽게 정책 안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저는 은산분리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청와대는 설명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공약 바꾼 거 하나도 없다. 그대로라고 하지만은 자기 진영 내에서 이거 공약 바꾼 거다. 이거 공약을 바꿔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공약 바꿨든 안 바꿨든지 간에 정책을 현실화시켰다는 것. 저는 이것을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정책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야기를 다음번에 할 겁니다만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세호개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자력 정책부터 바뀌어야지 진짜죠. 저도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한미 FTA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럼요. 저는 그 말이 아주 정말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은산 분리에 대해서 이게 뭐 삼성하고 빅딜한 거다. 참 지금 진보 진영도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그 방어 장치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삼성이 실제로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네. 우리가 사고를 이제 두 개를 배웠는데 전 세계는요 진보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보주의자들이 막스가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 했듯이 더 세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좌파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은 뭐지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오히려 보수가 더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거 민족주의적인 너무 이상한 사고예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시각의 특징은 자 세계화 이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광주 사태도 억압해서 제국주의자. 북한과도 적. 그러면 미국이 싫어. 그럼 세계화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핀테크는 이런 새 기술에 대해서 본래 진보주의자들 빨리 받아들이는 그렇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기술을 이제 뭐 규제를 없애려 하면은 규제 없애면은 기업이 덕을 본다. 어떤 기업? 재벌들. 네. 왜 재벌들이 덕을 보게 봐줘야 돼? 이건 재벌에 대한 편파적 지원 아니냐? 이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를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삼성이요 사내 유보금이 사내에 있는 쌓아둔 229조예요. 229조 있는 회사가 은행돈 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행에서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행 만들어서 속된 말로 삥땅 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돈 세탁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없어요. 229조니까 은행에서 뭐 합니까? 그런데 삼성아 그러니 연루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 이것을 이제 뭐 북한과 연결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돌직구님이 그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돌직구님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억측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를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다 해도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산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굉장히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돌직구님 그 판도라 2편 찍어야 된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돌직구님을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SJY님 수구 좌파다. 진보가 아니다. 이 말 맞아요. 아까 우리 안영환 선수도 얘기했지만은 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고 이렇게 세계의 그 흐름을 모르냐.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 했을 때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데이코쿠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죠. 근데 이제 그때 운동권 출신의 말하자면 초선 의원들이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잡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갔다가 호텔 이름을 보더니 우리가 어떻게 제국 호텔을 묵을 수 있냐. 아니,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 우리는 이 호텔을 못 묵는다 해갖고 대사관에서 난리가 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른 호텔로 이제 더 비싼 호텔로 이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국 호텔의 총 지배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국회의원들께서 그 제국 호텔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에 이제 쫙 한번 소문이 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걔네들 말로 흰 입구라고 해서 이제 비꼬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조선 호텔은 가시고 그다음에 프린스 호텔이나 프린세스 호텔은 어떻게 가시냐고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우물한 개구리 배타적인 거. 이거 이렇게 농담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물한 개구리에 관련해서 이제 한자 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와 우물정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부지해 안일불 알지해 바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좁으니까 하늘만 있는 줄 알지 바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오늘의 진짜 어록이다. 네. 바다가 있는 걸 모른다. 네. 바다가 무슨 색깔 이런 게 아니라 바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아유, 51분 되고. 오늘 또 흥분할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자기는 흥분할 때가 진짜 매력적이고 섹시해요. 자, 여러분 안방TV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